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늘 9월 22일 순서입니다. 캔슬님을 통해서 찐 성장주와 뻥카 성장주를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니까요.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허세영 프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인턴이 다다음 주까지인가요? 교육기간이? 10월 14일까지.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죠? 가지고 매주 맞아요. 분석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대학교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거죠? 네, 재학 중입니다. 언제 졸업이죠? 이번 학기가 아마 졸업. 이번 학기가 마지막 졸업이고 원래는 언론사 가고 싶었다 그랬죠? 네. 근데 일을 해보니까 언론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운용사나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고 싶어요. 약간 진로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CFA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하려고. 뭐 언론사 가든 아니면 이쪽에 오든 CFA 같은 거는 강원국 작가도 코트라 다니면서 CFA 시험을 봐가지고 평생 사실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는 돈 못 모아요. 결국은 재테크를 잘해서 우리가 집도 사고 경제적 자유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CFA 공부해 놓으면 뭐 시험을 붙든 안 붙든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CFA 허세영 프로의 기업 분석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죠? 네, 루니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룬이 대단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올해 얼마까지 한 몇 프로 올랐었죠? YTD로? 최근에 좀 빠지긴 했어도 9월 15일 날 최고가가 여기 차트에 27만 9,500원이거든요. 근데 올해 시작할 때 얼마였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597%? 올해 시가가 28,75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20만 원입니다. 와, 838% 올랐다가 지금 좀 고점 대비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 600% 오른 주식입니다. 상장을 언제 했죠? 작년에 7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 IPO 종목 할 때도 다 분석을 했던 종목이고 7월 달에 해서 사실 52주 신고가로는 잡히기 힘들었지만 IPO 종목 중에 이렇게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죠? 실질적으로 IPO 하고 나서도 18,900원까지 빠졌다가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올라올 때 IPO 시초가가 항상 보면 좀 강하잖아요. 그죠? 그 강한 쓸 때에 거래가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차트 보니까 IPO 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이 강한 매물대를 올해 4월 달에 뚫었네요. 그죠? 이렇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뚫을 때는 약간 캔슬림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루닛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루닛 52주차 신고가를 해보기 위해서 2033년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다라는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언제 나온 리포트예요? 이 리포트가 그 8월 기준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8월 28일. 근데 이게 그나마 제일 최근이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9월 15일까지 주가가 한 번 더 빵 뛰었는데 지금은 리포트 나온 시점에 주가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33년 10년 뒤에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는 게 리포트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일단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AI를 통한 암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한다는 기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AI를 바탕으로 암을 진단하거나 뭐 치료를 할 때 이게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그 의사의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3년 영상 판독입니다. 영상 판독. 네. 영상 판독이라고 하면은 딱 쉽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AI를 통한 암 네,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그냥, 솔루션 네. 개발과 상용하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를 의사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걸 AI로 판독하는 겁니다. 판독하는 거. 네. 그 영상을 의사들이 보면서도 그걸 잘 제대로 못 잡아내는 네, 오진도 맞습니다. 많다면서요. 네. 네. 눈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환자가 좋고 안 좋고를 분석하기는 쉬워요. 애매한 환자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걸 잘합니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감이 왔습니다. 네, 2013년에 설립을 했고 2022년 7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으며 주요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가 있는데 각각 그 어떤 그 제품인지 그리고 그 제품들 세부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구조는 2023년 반기 기준이고요. 매출은 164억,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14%, 해외 86%입니다. 유형별 매출 비중은 루닛 인사이트가 69%, 루닛 스코프가 31%입니다. 판매 경로는 국내외 고객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파트너사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유통 전문 기업을 통해 판매를 하는데요. 그 루닛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파트너 의료기기 업체의 장비나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과 연동하여 패키지 제품을 판매하고 루닛 스코프는 의료기관 대상 임상용 판매, 신약 개발 위한 연구용 판매, 공동 연구를 위한 통한 용역 매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고객사의 의료기기나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매출처는 기업이 3개밖에 없는데 주요 매출 기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3개 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 가단트 헬스 그리고 동국생명과학순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두 의료 영상 장비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데 예를 들어 GE 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홀로직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루닛 인사이트를 보면 이거는 암 진단에 관해서 영상을 판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AI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 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암이 발생할지 그 위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조 소프트웨어라서 얘가 그 오류를 범해도 전적으로 책임은 루닛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쓴 의사한테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CXR, MMG, DBT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루닛 인사이트를 쓰면 판독 정확도가 20% 향상이 되고 검진 결과 수령 속도가 10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익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CXR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폐암 관련된 건데 일단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 영상을 찍으면 각각 이상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 소견을 10가지 이상을 이제 그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MMG는 유방 촬영술 영상에서 유방암 의심 부위 및 유방 치밀도를 분류하는데 이게 유방암 의심 부위는 그냥 말 그대로 알 수가 있고 유방 치밀도라는 거는 유방 내에서 유선 조직의 양의 밀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그 병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암 발생 위험도 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BT는 유방 단층 촬영술에서 사용되는 건데 단층 촬영술이랑 촬영술은 좀 다른데 단층 촬영술은 그 기존 촬영술을 한 다음에 그걸 좀 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냥 촬영술일 때는 유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막 조직이 겹쳐 있고 그럼 이게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영을 제거하면 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가 주 매출 그 세부 소프트웨어이고, 다음은 루닛 스코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데, 참고로 그 의료 용어는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바이오마커, 즉 수치 기준을 보고 이 그 치료제를 투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투여하면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투여하자. 이거를 판단할 때 의사가 그거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D-L1 TPS가 있고, PD-L1 CPS가 있고, HER2가 있고, IO-pen 캔서이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HER2는 유방암에 쓰이는 소프트웨어고, 그 디지털 조직 병리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이제 암 의심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떼내가지고 사진 같은 걸 찍고, 모니터에다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뭐 환자한테 보여주듯이 이렇게 해서 판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HER2 발현율을 정량화합니다. 그래서 HER2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 단백질인데, 이게 과잉 활성화되면 막 세포를 많이 증식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유방암의 예후 인자로 변화하고, 그럼 세포의 악성화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HER2가 얼마나 발현됐는지를 바탕으로 유방암의 위험성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PD-L1 TPS, PD-L1 CPS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루닛 스코프의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제품에 관련된 건데, 일단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T 면역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예요. 얘는 PD-1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PD-L1 단백질이랑 PD-1 단백질이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하면은 T세포가 비활성화돼요. 즉 암세포를 인식을 못하고 암세포가 T세포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걸 해주는 그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대표적이고요. 그럼 면역 항암 치료는 뭐냐? 면역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인데, 이게 최신 3세대 항암 치료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블루 오션이라고 하고, 이게 기존 치료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면, 항암 치료 기존 방식은 그 암 세포를 죽이는 건데, 얘는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그 암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네,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두 단백질의 결합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PD-L1의 작용, 그러니까 결합하려는 작용을 무력화시킬수록 암세포가 이제 공격을 당할 테니까 치료 효과가 개선이 되겠죠. 즉 PD-L1의 분포 수준을 확인해야 돼요. PD-L1이 많을수록 PD-L1을 무력화시킬 테니까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PD-L1의 분포 수준, 이걸 발현율로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발현율을 명역 항암 치료 효과의 바이오마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현율을 기준으로 해서 면역 치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할 때는 암 조직을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 염색을 해요. 그러면 그 암 조직에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PD-L1이거든요. 여기서 PD-L1의 기준으로 보면 TPS 기준 1% 이상, CPS 기준 1 이상이 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이게 발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TPS가 Total Tumor Cell, 그러니까 총 암 세포 중에 그 포지티브 양성 튜머 셀이고, CPS는 토탈 튜머 셀 중에 포지티브 이뮨 셀 플러스 포지티브 튜머 셀이라 가지고, 네, 각각 1% 이상 그리고 1 이상이어야 이거 치료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추가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PD-L1이라고 하는데 발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0%부터 100%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면은 1% 이하면 이
면역 치료가 잘 안 드는 거고요. 50%가 넘어가면 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환자의 상태가 괜찮다 싶은 거는 이제 판독하기 쉽고요. 환자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판독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안 좋으면 판독하기가 더 아예 안 좋아 버리면은 판독할 때 진짜 안 좋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1부터 50 사이인 거죠. 아예 0%면은 잘 안 통하는 거고 50% 이상이면 잘 통하는 건데 그 1%부터 50% 사이의 사람들은 애매하잖아요. 얼마나 잘 통할지 얼마나 잘 안 통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루닛이 그 사이를 잘 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항암제 치료를 할 때 뭐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뭐 세포 독성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쪽은 거의 다 면역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의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해야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가장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면역 항암 치료가 되게 장기로 갈 수 있거든요. 뭐 몇 년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앞서 그 키투르다 제품 얘기해줬는데 그게 그 머크 겁니다, 미국에. 근데 한 알에 240만 원이에요. 한 알에? 네. 와.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거의 한 500만 원이고 그러면은 뭐 한 달이면 거의 2천만 원, 몇 년씩 먹으면은 몇 억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판독을 해서 어떤 약이 가장 잘 드는지를 확실하게 잡아내고 그렇게 해야 기간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고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남궁 대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뭐 전쟁하는 느낌. 네, 그렇죠. 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서 저기에 우리가 막연하게 저기 적군이 있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위성 사진을 판독을 통해서 저기에는 표적 확실하게 뭐가 있으니까 거기를 때려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루닛이. 네. 알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좀 어려울 때마다 계속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암 조직에 있어서 이 PD-L1 자체가 판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작은 조직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길고 그리고 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불일치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판독의 정확도도 문제인데 TPS가 1% 이상 그러니까 치료해보자 이상인데도 인간 오류로 인해 그 이하로 판독해버리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루니스코프의 도움으로 해결하는데 당연히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해가지고 그걸 보조한다고 보면 되는데 유럽 암 학회집 실험 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루닛 AI 보조가 있으면 일단 1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문의 3명의 판독 결과에 대한 의견 일치율이 81%에서 90%로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복잡하게 써놔서 그냥 쉽게 말해서 치료하지 말자 그룹의 사람들을 그리고 치료하자 이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의사들이 일단 기존 방식으로 나눴는데 다시 루닛으로 돌려보고 하니까 TPS 1% 이하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1% 이상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실제로 루닛이. 그래서 루니스코프의 실효성이 입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식약청의 허가를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 이후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는데 나라마다 식약청 허가 기점이 달라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루니스코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비 판매랑 영상 판독 한 장당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요? 기계를 파는데 이제 기계에 일단 뭐 자료 보면은 총 시장 규모가 한 7천억 원 정도 시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장당 과금 이쪽의 시장은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당은 이제 1년에 10만 장 이상 찍으면은 별도 루닛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요. 한 5만 건 이상은 건당 한 9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간 한 75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기계가
장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루닛에서 판독을 해가지고 또 결과를 알려줘요.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준다고. 루닛에서 판독이 아니라 여기는 AI가 판독을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 찍을 때마다 영상 장당. 장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블룸버그를 쓰는데 한 달에 그냥 38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좀 오버해서 쓰니까 그럼 돈 더 내라 하는 것처럼 할 때마다 장당. 이야, 그렇군요. 네. 기계도 팔고 또 기계에서 계속 찍으면 또 장당. 네.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번 문제가 해결된다 했잖아요. 그 판독이 어렵고 시간이 길고 의사들 간의 불일치. 네. 근데 이런 게 뭐 참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스포츠에도 요즘 VR이 도입이 돼가지고 축구도 보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VR 해보면 아닌 경우 번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야구도 보면 스트라이크 존 가지고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왜 스트라이크 존을 그냥 이런 거 판독해서 기계가 일단은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왜 그걸 안 할까? 왜 계속 사람이 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사람의 눈으로 뭔가 한다는 게 오류가 많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아까 얘기처럼 이 키트로도 뭐 한 알에 250만 원인데 아닌데 그걸 돈을 쓰게 되면 그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장당 아까 600원? 900원? 네. 900원 정도 그리고 받습니다. 네. 900원 썼어라도 25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싸집니다. 좀 더 싸지고. 뭐 1만 장, 2만 장, 3만 장 이렇게 할 때마다 뭐 그냥 하면은 뭐 1,780원인데 점점 싸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계를 터미널에 블루버그 터미널에 비율하고 데이터를 일정량의 데이터를 하면은 데이터 쓸수록 많이 들어가는데 장당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약간 디스카운트가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계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산업 특성인데요. 이 산업 특성을 이렇게 루닛이 소개를 하는데 이건 사실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건 후발 기업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 뜻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대관계를 쌓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뜻을 말하고 당연히 규모의 경제는 그 한계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선도업체의 그 영업이익률이 후발주자에 비해 훨씬 높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은 이런 산업에 하고 있고 선도업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산업 특성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인데 미국, 중국,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국내외 특허 8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 유럽 EC, 호주 TGA, 대한민국 식약처, 일본 PMDA에서 주요 제품 인허가를 취득했고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 의사 결정 보조용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의사가 진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판독을 보조하는 거니까 뭐 FDA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시판 허가가 나오겠군요. 네, 직접적으로 몸에다가 약을 투입하는 거면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기계, 특히나 이거는 판독하는 기계니까 확산이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FDA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IR 자료를 봤을 때 정확히는 못 봤는데 일단 FDA 그런 거 거치긴 했다고 봤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캔서 문샷이라고 해서 이런 그 항암 쪽 이런 암 관련해서 되게 투자를 했었나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하면서 그 바이든 정부 그 캔서 문샷이라는 거에 루닛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1238만 1004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주를 185만 7150주를 하고 예정 발행가는 15만 3,500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조달 자금이 2,8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목적은 운영자금이 1,943억이고 타 법인 인증권 취득 자금이 907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연구개발비, 자회사 출자, CVC 설립, 그리고 무형자산 취득, 인건비로 나눠집니다. 유상증자는 이제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에게 1주당 0.149 주 정도를 하고 네. 남은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직후 1대1 무상증자를 추진하고 확정 발행가 예정일은 10월 27일, 권리락은 9월 22일,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5일, 청약 예정일은 11월 1일에서 2일이고 이거 일반 공모를 하고 있는 곳이 NH투자증권이었나를 알고 있습니다. 권리락이 오늘이었네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주식 어제까지 가지고 주식 있었어요. 가지고 예. 증자 규모가 총 발행 주식 수의 15%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발표 났을 때는 주가가 확 밀렸다가 그러고 나중에 다시 쫙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하면 주주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유상증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면 거죠. 네,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주주들이 다 잘 분석을 해요. 보면. 주주 배정이니까요. 네, 예. 또 주주들한테.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주한테 가야 될 성장의 몫을 엉뚱한 사람한테 주면 그게 이제 좀 큰 악재인데 네, 일단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이제 유상증자 자금 사용 계획 수치는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 7로 돼 있고요. 네. 저도 이걸 굳이 실은 이유가 얘네가 그 유상증자 조달 자금을 그냥 현금 유동성 확보가 아니고 이런 말 그대로 자신들의 그 사업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포트인데 일단 23년 2분기 리뷰이고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54억이고 YOY 플러스 118%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국내는 11억, 해외는 44억이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51억, 루닛 스코프는 3억, 후지필름향 매출이 24억, 동국생명과학향 매출이 3억, 가던트 헬스 1억, 기타 27억이었습니다. 운영비용은 155억, 영업적자 100억, 인건비 54억, 연구개발비 42억이었습니다. 10주년 감담회가 있었는데 최근 유상증자 거치면서 운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84억, 2025년 434억, 2026년 483억입니다. 유상증자 계획대로 진행 시 연구개발비 중심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루닛 기업 간담회에서 2025년이나 26년 내로는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 리포트 작성자는 25년에는 불가능하다고 봤고 와이즈 리포트 컴퍼니 글로벌에서는 2025년에 10억 원을 달성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여기 리포트 첫 장에도 적혀 있지만 작년에 OP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7억 손실이 났었고 올해가 마이너스 261억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자를 통해서 운영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이제 확보하는 거다, 그죠? 네. 근데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5년이냐 26년이냐 그렇게 보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면 모든 암 관련 정보를 망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의 형태로 이제 사업 구조를 또 한번 변환시키면 기존 영상 장비 파트너사들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및 투자 전략 관련해서 2024년 실적 관련해서는 유상증자 자금 활용 계획에서 연구 개발 비용이 상승할 예정이고, 그러나 외형 성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인건비와 연구 개발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건비 217억, 연구 개발비 15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및 리스크가 있는데, 재무 리스크의 경우엔 현재 직전 4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평균 마이너스 109억입니다. 2023년 상반기의 경우 마이너스 73억입니다. 현재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적어도 2025년까지 흑자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이 리포트에서 말했고요. 다만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증가로 적자폭 감소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 2천억 이상의 유상증자로 현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또 봤습니다. 사업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상기한 세계 기업에게 매출 의존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자체 AI 솔루션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나중엔 이해상충 관계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리스크도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무형 자산 가치가 가치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목표 주가 이런 걸요. 한 거는 마지막이 6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높은 게 20만 원대라 가지고 20만 원이어가지고 지금 따로 언급하는 건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컨센 자체가 네. 그 10억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25년에. 네. 근데 추정 기관수를 보니까 한 개예요. 네. 커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10억이라고 컨센이 돼 있는데 추정한 곳이 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미래셋의 김충현 의원, 네. 김충현 의원은 25년에 마이너스 200억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추정했는지 몰라도 그 한가운데가 추정한 그 수치가 네. 25년에 10억이라고 돼 있고 그게 컨센이로 돼 있다. 네. 이거는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지적해 주셨네요. 우리가 컨센이라 하면 그래도 증권사 최소 한 10개 이상의 예. 리포트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컨센이 한 곳이고 미래셋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주관사이지 않을까요? 상장할 때 예, 그럴 수도 있죠. 주관사가 아마, 근데 주관사가 또 미래일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아마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주관사 NH. NH. 네. 그리고 네. 그것처럼 12개월 포워드도 그 예측치가 그저께랑 오늘이랑 다르더라고요. PER, PBR, EPS가. 어차피 적자라서 PR은 의미가 없고. 네. 사업적 리스크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세계 기업의 매출 의존성이 크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제품, 장비를 누가 사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뭐 일라이 릴리가 살까 아니면 뭐 화이자가 살까 아니거든요. 엑스레이 업체들이 사주는 거거든요. 후지필름 그리고 뭐 필립스라든지 그리고 GE 헬스케어 전 세계 엑스레이 시장 50%입니다. GE 헬스케어가요? GE 헬스케어랑 후지필름이랑 하고 필립스 필립스가.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엑스레이 시장 5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기업한테만 나가지만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엑스레이 시장을 다 맡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장비들이 전 세계에 또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장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존도가 그렇게 세계 회사만 간다고 해서 그게 막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은 잘 안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점을 해서 그 뒷부분에 N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캔슬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C에서는 2022년 2분기 EPS가 마이너스 1,405원이었는데 여기 오타가 났는데 23년 EPS가 마이너스 811원으로
여전히 적자니까 일단 마이너스니까 0점을 줬고요. 그리고 A의 경우에는 OP가 최근 3년 CAGR이 2019년에 마이너스 116억, 2022년에는 마이너스 507억이라서 여전히 적자 지속이고 따라서 또 0점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N에서 50점, 이게 맥스 점수가 50점인데요. 네, 이건 그 배점 근거는 하단을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경쟁사가 없다고 했고 글로벌 탑 티어도 맞다고 해서 10점을 줬는데요. 둘 다 이유는 똑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인도, 미국, 이스라엘 등의 암 진단 보조 AI 기업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임상 연구 성과나 논문 수에서 루닛이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 민감도 이런 부분에서 옆에 사진 보면은 경쟁 제품 성능 비교할 때 이렇게 보는데 민감도는 그 실제 양성인데 그걸 기계가 실제로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그걸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확성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게 나머지는 67%대인데 얘 혼자 81%대니까 확실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I 알고리즘 스크리닝 시험 후에도 기타 기업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판독 소프트웨어 시장, 유방 촬영기기 시장 이런 촬영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에서 루닛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의 점유율을 해당 시장에서 보면은 50% 이상입니다. 왼쪽 사진이 있고 따라서 상당히 그 간접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도입 의료기관 수가 2,000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독보적인 기업으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감점 없고 글로벌 톱티어라고 1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가 영위하는 신사업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이용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글로벌 시장 규모, 이거는 글로벌 인공지능 의료 영상 시장 규모인데 2018년 2억 달러에서 25년 59억 달러로 CAGR 57.8% 따라서 28.9점. 루닛 스코프 글로벌 시장 규모, 이건 글로벌 종양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마커 시장 규모고 이건 2019년에 109억에서 2027년에 270억 달러고 CAGR 11.9%라서 5.95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가 2020년 570억 달러에서 2023년 800억 달러로 CAGR 11.8%인데요. 그래서 5.9점이고 이거 세 개를 그냥 싹 다 더해서 40.7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20% 이상 매출 성장은 가능한 연소를 23년, 24년, 25년으로 잡고 따라서 3년, 그래서 6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56.75점이 나오는데 이게 맥스가 50점이라서 50점 줬습니다. 어차피 뭐 맥스 50점이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이 분야가 20% 이상 성장하면서 3년만 20% 성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암 진단 치료에 획기적인 그런 효율성을 제공한다면 뭐 암뿐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별거 많이 하잖아요. 네. 확정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1번이 좀 궁금했었는데 독보적인 무슨 어떤 기업이 있고 우리 루닛이 좀 빠르게 그 1등 기업을 지금 쫓아가는가 했더니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걸 지금 루닛 스코프랑 이걸 개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개발한 사람이요? 네. 여기 회사 대표가 CTO 역할을 같이 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R&D 인력 비중이 네. 여기 보면은 루닛 임직원 수 비중에서 거기는 없고 57%를 차지해서 개발하는 그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반도체가 일본이 한창 잘했을 때 네. 일본 기술을 우리가 그죠 카피도 하고 일본에서 기술자 데려와서 네. 하듯이 이렇게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새로운
성장 분야로 이 회사가 이제 그 마켓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런 기술을 10년 전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했나. 그 대표랑 그 CTO가 궁금한 거죠. 맨파워가 여기 보면 네. 여기 그 현재 대표이사가 서범석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의과대학 나오고 보건학 석사 이렇게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루닛 의학 총괄 이사를 맡았었다가 지금은 대표이사가 된 거 보니까 이분이 상당한 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주주인가요? 네, 대주주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서범석 그분 네. 말씀하신 거죠? 최대 주주는 백승욱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최대주주 백승 분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이 회사에서? 백승욱은 전 CEO 그리고 이사회 의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CEO인데 현재 이사회 의장이면 실질적인 오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분도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주주명에는 이정인 3.3, 평경현 2.8, 유동근, 백승균 해가지고 방금 서범석? 네. 네. 그분은 안 보이네요. 1.15%? 6월 현재 1.8% 있으신데. 1.78. 근데 이제 아마 6월 현재? 예. 그러면 이혼해서 그 주식 처분했어요. 이혼해서요. 그 주식을 절반을 이제 그 이혼한 그 위자료 줬어요. 위자료로 준다고 절반을 처분해가지고 지분율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1.78에서 절반 정도가 아마 이제 네이버는 9월 6일 기준으로 7만 7천 주가 줄었습니다. 9월 6일 기준. 7만 7천 주라도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1.15. 1.15 있습니다 지금. 1.15. 9월 6일 기준으로 1.15 있고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회사 IR 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쭉 한번 다 본 적은 있거든요. 그분이다 그죠? 예. 그분이 지금 CEO를 맡고 계시고 실제로 CTO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의학 총괄 이사를 맡았으니까. 의학 총괄 이사고 그럼 의사 분이신 거죠? 의과대학 나는. 네. 이과 의사 어떤 무슨 내과나 뭔가 어떤 외과 서범석이군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전문이에요. 석사를 보건학을 석사를 보건학을 하셨고 아까 경영학 석사도 하셨다고. 여기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정책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사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라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낸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엑스레이 시장의 큰 3대 축 중에 하나인 후지필름하고 지금 하고 있고 기술적 진입 장벽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후지필름이나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걸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지필름은 또 의료기관은 아니니까 그죠? 원래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궁금한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블룸버그를 쓰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이제 사용하는 그 주인은 이제 저희 거가 되는 건데, 여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촬영하고 등등,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병원이다. 거기서 이걸 가지고 서가지고 촬영했는데, 그 데이터의 주인은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병원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소유하는 구조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론 여기가 해외 매출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데이터를 오픈하는 걸 안 좋아할 겁니다. 아산이나 세브란스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공유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루닛의 입장에서는 아산이랑 세브란스 둘 다 데이터를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아산이랑 세브란스랑 둘 다 자기네들의 쌓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그 사실 루닛이 조금 IPO 상장할 때도 리스크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냐가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뭐 매출 비중이 거의 다 해외인 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네,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생명이기 네. 때문에 네. 알파고가 뭐 몇백만 대국을 다 입력을 해서 거기서 AI 기능이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루닛이 확보한 그 영상 자료가 계속 루닛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뭐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더 정확한 판독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루닛의 장점이 될 건데, 그 영상 자료를 아니야, 이거 우리 병원 거야, 니네들이 못 가져가,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건지. 뭐 병원이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가상화폐 투자를 조합을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 그 ICO가 돼가지고 엑시트하고 그 결국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그 가상화폐가 어떤 식으로 화폐가 만들어지냐면, 전 세계 그런 병원의 환자들, 그 환자들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화폐 회사가 그 환자들의 데이터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고, 그 코인을 갖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게 ICO가 돼가지고 한 2, 3년 전에 꽤 그래도 흥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그죠? 네. 데이터가 재산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를 그냥 우리가 보면 해외 매출이 86%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해외 매출인데 이게 중간에 그 해외 자회사도 있잖아요. 해외 자회사가 팔고 그걸 매출로 잡아놨는데 당장 돈은 못 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 많이 매출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그 해외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화장품 마스크팩 회사, 그런 장외기업 중에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래도 해외 매출에서 후지필름이라는 큰 회사를 고객으로 하고, 아까 보니까 이 후지필름하고 매출이 얼마 나갔는지 또 요 자료가 딱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또 의심을 하거든요. 해외 매출이 진짜 제대로 나간 해외 매출인가 했는데, 후지필름 향이 매출의 24억, 이번 EQ 54억 중에 후지필름이 24억, 그리고 동국생명과학 매출이 3억,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속임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타 27억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깐만요. N 다 했고, 그 다음에 캔슬님 아직 다 안 했죠? 네. S 어떻게 됩니까?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YTD 플러스 11.35%, 루닛 YTD 554.03%로 542.68% 아웃퍼폼이니까 그냥 25점 맥스
바로 줬고요. 예. I의 경우에는 외인 최근 6개월이 24.26%에서 13.09%로 감소했어서 여기에 200 곱해줘서 마이너스 20.72점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증감률의 경우에는 다트 공시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 공시가 하나도 없었고 상장도 된 지 얼마 없었고 뜻은 지분이 없거나 지분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서 연기금 증감률에 대해서는 0점을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외인 지분이 상장이 작년에 8월달 요때 됐는데 외인 지분이 24%까지 갔었네요. 네.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외국인 주주 지분인가요?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25%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상장할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외인 지분이 워낙 있었다는 높았습니다. 얘기인데 네. 25%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주요 주주에 보면 외국인은 없잖아요. 그 무슨 펀드라든지 분산이 돼 있는 거죠. 예. 아니면 한국이 잠깐만 아까 가던트? 네, 그게 가던트. 5% 이상 주주. 아던트 헬스. 가 6.26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상장할 때 혹시나 가던트가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예, 그럴 것 혹시 같아요. 자기네들이 가던트가 어차피 매수 고객이니까 네. 보통 이런 고객사가 SI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전략적 투자자로 해서 들어왔다가 근데 어쨌든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팔았다는 거는 좀 대주주 매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락업도 해제가 됐나 보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연초부터요. 예. 연초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가량을 매도했어요. 계속 108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100만 주 정도면은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장 주식 수가 12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예. 거의 한 8%, 9% 정도를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까 그 가던트 헬스가 아직도 한 7%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가던트 헬스는 어떤 회사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언제 상장했다고 했죠? 7월 11일인가? 작년 7월에. 그 투자 설명서 보니까요. 네. 작년 6월 14일 현재로 엘리케 리미티드가 7.19%를 갖고 있었어요. 예. 예. 7월 21일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할 때. 예. 네. 웰 엘리케 거기가 7.19%. 예. 그리고 가던트는 몇 프로? 7.1. 거기도 똑같은 7.1이네요. 그러면 웰 엘리켄가 거기가 다 팔았네요. 예. 그럼, 다 받아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 이상 주주였으니까 공시자료 보면 팔았다고 나오긴 나오겠다,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가던트 헬스가 독점 혈액 검사, 데이터 세트, 그리고 고급 분석을 통해서 암 진단을 돕는 암 진단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혈액 테스트를 통해서 암을 추적하고 검사하는데 어느 나라 회사예요? 미국 그 회사. 미국 회사예요? 네네. 나스닥에 상장된. 나스닥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 그죠? 암, 뭐 대장암이나 이런 암 진단 키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예. 회사군요. 예, 혈액이나 뭐 그런 걸로 소변이나 이런 걸로. 좀 찾아보니까요. 아까 전에 그 웰이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그게 한 7월 4일 날에 공시 나온 거를 보니까 그 지분율을 기존에 6.45% 갖고 있는 거에서 1.5%까지 5% 낮췄어요. 가네요. 네. 5%를 팔았거든요.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상장하기 전에 들어왔던 회사인데 락업 풀리고 나니까 네. 일단 팔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S에서 이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이거는 없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네. S가 주식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인데 네. 어쨌든 주식 수가 15%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 감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는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곱하죠? 제가 했을 때는 그게 딱히 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세금만 저는 확인했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5% 유상증자를 해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는 없애긴 한 거예요. 없애긴 한 건데 주식수는 일단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냥 유상증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유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바로 때리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약간 안 좋은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네, 솔직히 안 좋은 회사들이 우리 유상을 했는데 곧 무상이 있으니까 주식 팔지 마. 네, 그럴 때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무상을 굳이 유상하고 나서 무상하는 이런 방법을 왜 썼나 괜히 이상해 보이거든. 그렇죠. 네, 괜히 이상해 보여요. 이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무상을 먼저 한 거죠? 아니요, 같이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했어요? 네, 같이 발표하면서 주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할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도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전문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상증자 지금 한 게 한 15% 했어요. 상장 주익수에. 그럼 저희가 이거를 감점을 매긴다고 하면은 15%면은 15%에 뭐 곱하기 뭐 200이었던가? 200이었던가 뭐 그런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30점이 이제 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30점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인 지분율 매도가 있는데 이게 뭐 특수관계인으로 만약에 보면 특수관계인 매도로 보면 또 점수가 대폭 특수관계인 매도는 곱하기 1000점이죠. 1000점이 그렇죠. 근데 아까 5%가 일단은 공시가 나왔다 그죠? 줄어든 걸로. 네. 그러면 5% 곱하기 1000점 하면 그것도 50점인가요? 실수로 마이너스가 네. 그러네요. 네, 아마 다 계산하면은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 대표님의 그 이혼해가지고 그렇게 맞네. 그 대표의 또 주식 매도가 있었네. 그게 아무리 뭐 이혼 위자료라도 그 부분도 좀 감점이 있어야 되죠. 예, 룰대로 하면 대표이사의 매도 정말 괜찮으면 내 주식 지분을 가지고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그 담보로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도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느니 그냥 팔아가지고 지금 주가 높을 때 팔아가지고 그냥 현금 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점 요인들이 꽤 있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원래는 54.28점을 줬는데 S에서 마이너스 30점이 추가되고 그리고 I에서 마이너스 50점을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9.28점이 또 감점이 되는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 59.28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54.28점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맞는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 5점이면 원래 B뿔 등급이었는데 이 점수는 처음 봐서 네. 그래서 리포트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NR로 이렇게 좀 애매한 기업들은 목표가 안 적고 그냥 이런 회사다라는 정도로 하고 목표가에는 그냥 NR not rated인가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약간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회수가 되면 하이 리턴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업을 과연 캔슬림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바이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지나고 나니까 크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네. 예, 한때 정말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신라젠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도 또 있죠. 뭐였죠? 제넥신? 네, 제넥신. 제넥신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되면 네. 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너무 이 고통이 큽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제넥신도 지금 고점 대비 한 7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87%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시장은 낙관적으로 종목은 조금 뭐죠? 어떻게? 냉정하게. 냉정은 보수적.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낙관적으로, 종목은 보수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시총이 지금 2조 6천억이니까요. 최근에 이 캔슬림이 그나마 좋은 게 이 주식의 수급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대주주 과세 요건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기업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점수는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확 뒤바뀌기도 했지만 재미난 분석이었고요. 루닛 해서 계속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대표이사 영상도 보고 했지만 좀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마 같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루닛 허세영 프로님 분석하신 것은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특히 남궁 대리께서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